김할머니, 이제 그만 접으시죠. 국수 한 그릇에 5,000원이라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년 동안 한 가격인데 손님들은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 미래푸드가 들어오면 이 골목 매출이 반토막 날 텐데 그 전에 나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 평생 일군 가게인데 어떻게 이런 구식 장사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게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그만하시죠. 여기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8살 이진우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78이 된 이진우입니다. 종로구 골목길 안쪽에서 벚꽃 식당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복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지도 어느새 5년이 지났네요. 40년간 판사로 일하다 은퇴할 무렵 아내가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이 골목에서 식당을 하나 차려달라고요. 사법연수원 시절 저는 매일 이 골목의 작은 백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아내는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은퇴 후 저는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벚꽃 식당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즐겨 불렀던 벚꽃 엔딩이란 노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아내가 남긴 레시피 노트를 보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 음식감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졌고 이제는 제법 맛있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아내의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는 이 골목의 숨은 맛집으로 소문이 났죠. 하지만 최근 이 평화로운 일상의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골목이 부쩍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요했던 골목 입구에 공사 인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공사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국구 프랜차이즈 미래푸드가 이 골목에 초대형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식당 하나가 들어오는 정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을 통째로 개조하고 있었고 옆 건물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래푸드의 직원들이 골목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의 매장이 들어서면 이 골목의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질 거라며 미리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은근한 압박을 넣었습니다. 우리 골목에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30년째 국수를 팔고 계신 김할머니의 가게, 25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박씨 부부의 가게, 20년 된 생선구이집까지 이 골목의 모든 가게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며칠 전 김할머니가 울면서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미래푸드 측에서 보낸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노인네가 하는 구식국수로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될 거라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보아온 수많은 부조리가 떠올랐고 이런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 골목 상인들이 벚꽃 식당에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각자의 가게를 정리하느라 바쁠 시간이지만 모두들 불안한 마음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미래푸드가 보낸 사람들이 각 가게마다 찾아와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가 곧 2배로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건물주들을 회유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청에서 나온 위생점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던 점검이 갑자기 한 달에 3번씩이나 이루어졌고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시절 유사한 사건들을 수없이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대형 자본이 골목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인들을 서서히 옥죄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꿈꾸던 이 골목의 식당들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지켜온 정의가 이제는 이 골목을 지키는데 쓰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판사 시절 다뤘던 유사 사건들의 판례와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펼쳤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살펴본 자료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래푸드의 행태는 분명 불법이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5년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건물주들을 회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생점검을 빌미로 한 영업방해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골목 상인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법적 권리,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 증거를 수집하는 요령까지 40년간의 법조 경험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이던 표정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려움 대신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저는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습니다. 퇴근 무렵 미래푸드의 직원들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유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제안하며 다른 상인들을 설득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가게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골목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상인들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위생점검 때마다 찍어둔 사진들, 미래푸드 직원들의 협박성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들, 부당한 압박에 대한 상인들의 진술서까지.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가압류 신청이었습니다. 미래푸드가 건물주들과 맺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판사석에 앉아 있던 제가 이번에는 원고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40년간의 판례 분석 경험을 살려 작성한 소장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위생점검을 빌미로 한 영업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미래푸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골목의 노인네들이 법적 대응은커녕 제대로 된 반발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선 것은 40년 법조 경험을 가진 전직 판사였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푸드의 건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상인들에 대한 영업방해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래푸드는 분명 더 강력한 수를 두어올 것이고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미래푸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더 자주 드나들었고 골목 입구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판사 시절 인연을 살려 은퇴한 검사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푸드는 이미 서울 시내 여러 골목 상권에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골목의 재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미래푸드는 단순히 식당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를 모두 사들여 대형 상업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오래된 제자가 몰래 건넨 서류 뭉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과 미래푸드 사이에 오간 이메일, 회의록, 그리고 검은 돈의 거래 내역까지.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골목상권 분쟁이 아닌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보다가 뒷장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의 청춘이에요. 진우 씨, 이곳을 지켜주세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골목에 닥칠 위기를 미리 예감했던 걸까요?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선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법정 투쟁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의 마지막 재판, 벚꽃 식당의 정의로운 싸움 등의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느 재개발 반대 운동 정도로 다뤄졌지만 미래푸드의 불법 행위와 구청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우리 골목의 투쟁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연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래푸드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전국의 오래된 상권을 비슷한 수법으로 무너뜨려 왔다는 증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간 검은 돈의 증거들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보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섰다고 했습니다. 우리 골목의 싸움을 뉴스로 보고 자신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골목의 자그마한 식당들이 시작한 싸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미래푸드에서 마지막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벚꽃 식당에 찾아온 정장 차림의 남자는 회사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20년 전 제가 판사로 있을 때 다뤘던 한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매우 어려운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에서 그때의 판결을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대표는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을 왜곡해서 마치 제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도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제 아내의 과거도 조사했다며 젊은 시절 아내가 겪었던 어려움까지 들춰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40년간 법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야말로 그들의 불법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협박죄도 추가되었네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미래푸드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었고 구청 관계자들과의 유착 관계도 명백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던 상인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전에 없이 붐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들로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법리적 주장은 이미 충분했기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간 판사로 일하며 보아온 정의의 의미, 그리고 아내와 함께 꿈꾸었던 작은 식당의 소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골목의 가게들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추억,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은 강자의 도구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래푸드의 모든 공사는 중단되었고 구청 관계자들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작은 식당들이 모여 거대한 부정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골목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며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골목 안에는 여전히 정겨운 시장 소리가 가득합니다. 미래푸드 사건 이후 우리 골목은
오히려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곳으로 변했죠. 젊은 상인들도 이제는 우리 가게들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선배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합니다. 특별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상인회의 제안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맛 축제를 엽니다. 각 가게의 전통과 비법이 담긴 음식들을 선보이는 날이죠. 벚꽃 식당의 된장찌개도 이제는 이 골목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법과대학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들에게 법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의 레시피 노트를 펼치며 생각합니다. 당신의 꿈이었던 이 작은 식당이 이제는 정의를 지켜낸 상징이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이 골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피어나고 있다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며 행복을 느낍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판사로서의 마지막 정의를 이 골목에서 실현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8순이 된 박상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낡은 양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누룽지처럼 진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해온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에서 조심스레 꺼내는 하얀 무명 손수건, 늘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20년 된 까만 가죽 지갑, 가리고 현관 옆에 놓인 낡은 리어카.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리어카에는 빗자루, 수세미, 장바구니, 고무장갑, 걸레 같은 생활용품들을 차곡차곡 싣습니다. 물건들은 모두 전날 밤에 미리 정리해 두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순서대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뒤쪽에는 무거운 빗자루를, 앞쪽에는 가벼운 수세미를, 그리고 중간에는 바구니들을 쌓아 올립니다. 영등포 중앙시장까지 가는 길은 30분이 걸립니다. 아직 잠든 거리를 걸으며 듣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제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오면 간간히 마주치는 새벽 배달 트럭 기사들과 눈인사를 나눕니다. 그들도 저처럼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제자리, 시장 입구 왼편 구석진 곳에 시멘트 바닥을 비로 쓸고 물을 뿌립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아내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곳이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닌 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건들을 정성스레 늘어놓으며 하나하나 먼지를 닦아냅니다. 빗자루는 오른쪽으로, 수세미는 왼쪽으로, 장바구니는 가운데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배치입니다. 가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곧 밝아올 아침을 기다립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시장도 조금씩 깨어납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의 큰 목소리, 생선가게에 물 끼얹는 소리, 정육점에 칼 갈리는 소리가 하나둘 더해지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푸드트럭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알록달록한 캐릭터 상품을 파는 젊은 상인들의 가게도 늘어났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수제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까지 제가 알던 시장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새로운 물건과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시장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SNS에서 인기를 얻은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올랐고, 오래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칼국수집 할머니, 20년 동안 과일을 팔던 상인, 15년째 반찬 가게를 하던 아주머니, 모두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제가 파는 물건들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사느냐며 비웃었고, 시장의 이미지를 망친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라며 손님들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40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상인이 제 리어카를 발로 차며 자리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와 자리를 지켰고, 늘 하던 대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제게는 이곳이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닌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자리를 펴고 있는데 시장 안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우리 시장을 인수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시장을 재개발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번번이 헛소문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매일같이 수상한 회의가 열렸고,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곧이어 측량 기사들이 나타나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에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달 뒤 상인회 회장 정민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영등포 중앙시장이 현대식 쇼핑몰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스카이몰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은 갈 곳을 잃게 생겼고, 젊은 상인들은 새로운 기회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재개발 계획안을 유심히 살펴보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 보였습니다. 40년간 법조계에서 일했던 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법무사로 일하며 모아둔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의 역사, 상인들의 권리, 그리고 재개발 관련 법령들. 이제 이 지식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인회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노점상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자리세를 내온 저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은 직접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장의 현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철거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카이몰과의 계약이 이미 성사되었으니 모든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회장실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의 구획을 나누고 임대료를 책정하고 입점할 브랜드를 선정하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존 상인들의 권리금과 보상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수익과 이익만이 보였습니다. 상인회는 더욱 거세게 압박해왔습니다. 수도와 전기를 끊겠다고 협박했고 시장 청소부들에게 노점 주변만 일부러 더럽게 방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들을 선동해 저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40년 전 젊은 시절의 법무사 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상인회의 불법적인 행태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법전들을 다시 펼쳤고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이제 제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라한 노점상으로 보이는 제가 40년 전에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법무사였습니다. 매일 법원을 드나들며 수많은 사건을 맡았고 특히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는 늘 승소를 해냈습니다. 법무사 박상현이라는 이름은 당시 법조계에서 꽤나 알려져 있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권리 침해를 막아내는 일에 앞장섰고 불법 철거에 맞서 싸우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중풍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요양을 도와드리려 했던 것이 5년으로 늘어났고 그 사이 서울의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모시다 보니 다시 서울로 돌아갈 기회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우연히 영등포 중앙시장에서 노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생계를 잇기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조계에 화려했던 시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지식과 경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법전을 읽고 판례를 분석하던 습관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법률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온 전문성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노점상이 아닌 법무사 박상현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40년간 보관해온 시장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낸 자릿세 영수증, 상인회와 주고받은 공문서, 시장 규약 등 모든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했습니다. 오랜 시간 법무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준비에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재개발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장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카이몰의 재개발 계획 안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상인들의 동의율이 8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상인회는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준비에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과거 제가 담당했던 유사 판례들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상인들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정에서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다른 노점상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두려워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승산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법원,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법원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법정 특유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제가 변호인이 아닌 원고로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회 측에서는 쟁쟁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선임했고 스카이몰에서도 자문단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초라한 노점상 할아버지는 그저 시간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자 법정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구사하며 재개발 과정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상인회의 허위 서류 작성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판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상인회가 제출한 동의서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모아온 영수증과 공문서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상인회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조롱 섞인 태도는 어느새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노점상 할아버지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상인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 오래된 상인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상인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인회가 그동안 벌여온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릿세를 부당하게 인상한 일, 보험금을 횡령한 일, 상인들을 협박한 일까지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카이몰 재개발 계획의 이면이었습니다. 상인의 임원들이 스카이몰 측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고 재개발 이후의 상가 분양권을 미리 나눠 가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법적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재개발 반대 소송이 아닌 시장 전체의 비리를 밝혀내는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출신 노점상 할아버지의 반격, 전통시장을 지키는 법무사의 마지막 싸움 같은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장 재개발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몰 측에서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상인회의 비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 소송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고석에는 상인의 임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스카이몰 측 변호인단은 어제와 다르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추가 증거와 상인들의 증언은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상인회가 조작한 동의서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불법 리베이트 증거도 공개되었습니다. 판사님은 매우 엄중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검토하셨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스카이몰 측이 제출한 개발 계획서의 허점을 지적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40년 전 법무사 시절에 다뤘던 유사 판례를 인용하며 이 계획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승기는 우리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스카이몰 측에서 급히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에는 이제 시장의 많은 상인들이 방청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누구도 맞서지 못했던 권력에 도전장을 던진 노점상 할아버지의 싸움은 이제 모든 상인들의 싸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일이 밝았습니다. 법정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년간 시장을 지켜온 노인들, 가업을 이어받은 2세대 상인들, 심지어 저를 무시했던 젊은 상인들까지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재판장님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카이몰의 재개발 계획은 전면 무효, 상인의 임원진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 그리고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상인의 구성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여온 부조리가 마침내 바로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이후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상인회가 구성되었고
젊은 상인과 기존 상인들이 함께 시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노점상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리어카 옆에는 항상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저를 박 법무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낡은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모습 뒤에 어떤 지혜와 용기가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